네, 오늘도 특이점으로 치면상한가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0.81%, 코스피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2,900까지는 9포인트도 남지 않은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에서는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다 보니 아우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오늘 0.71% 빠지면서 852선, 그래도 850선을 지켜냈는데 오늘 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안에서의 개별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코스닥도 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의견들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화목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김웅태 매니저님과 인사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나라는 잘 지키고 오셨습니까? 충성. 네, 나라를 잘 지키기보다는 이거 받아주셔야죠. 네, 받아주셔야 이거 내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의견 중에서 네. 이게 되게 많았습니다. 김웅태 매니저가 예비군을 갔다고 하니까 김웅태 매니저님이 되게 어리구나. 나이가 되게 어렸구나. 예비군을 아직도 가다니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좀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뭐 장교 출신이라서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비군이 기본 병사 출신들보다는 조금 길게 갑니다. 대신에 민방위를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이가람 이제 민방위 끝나는 시기가 아마 저랑 예비군 끝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습니까? 네, 2번 남았기 때문에 나라에 부름 받으면 열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런 날 또 방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시간이 좀 된다면은 민방위 다녀온 장교와 함께 이제 예비군 다녀온 장교와 함께 장교가 바라본 방산주 이런 거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시간에서 좀 보니까 HLB 쪽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내일 코스닥 가뜩이나 좀 걱정이 되는데 내일도 코스닥의 흐름은 좀 쉽지 않겠죠? 아마 종목장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뭐 CP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CPI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미국장에서 세럼만 안 나오면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션방위가 끝났잖아요. 오션방위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오늘 뭐 시간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나왔는데 이슈가 내일 뭐 HB가 내려가게 되면 약간 지수가 약해지는 건 맞겠지만 저는 종목장은 분명 나올 거기 때문에 HB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은 그냥 종목장으로만 잘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걷다 보면님께서도 내일 바이오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도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탑5 일단 9시 이후에 좀 진행이 되죠. 거기에는 HLB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HLB 그룹주들 그리고 두산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시청자상한가 오늘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이슈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금투세 이야기 해봐야겠죠. 내년 1월에 좀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초시계가 다시 리셋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안에 무게를 뒀던 이재명 당대표 후보까지도 이제 시행 유예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부터 증권업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모두 좀 정합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 이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로 간다면 국내 증시 시나리오 어떻게 그려야 될지 조금 더 밸류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네. 자, 이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리셋될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도입을 안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뭐 당 쪽에서는 이제 금투세를 해야 된다 입장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재명 당 대표가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이거를 밀어붙일 사람이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증권회사에서도 이게 이제 아직까지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유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금투세라가 했을 때 뭐 제 개인적인 뭐 판단을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개인들이 이제 80~90%의 개인들이 금투세에 적용되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 해가 아니고 이제 여러 뭐 4~5년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제 주식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큰 그림에서 주식이 원래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자금 도달의 창구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주식 회사들이 이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고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을 하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 시장에 약간 거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미들이 아무리 주식을 사도 슈퍼개미야.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러니까 우리 자금 시장에서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자금을 몇 프로 이상 가지고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소규모의 이제 슈퍼개미들이 주식을 사야지 활성화되고 거품이 있는 건데, 그런 거품이 없다면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대한민국이 선물옵션 시장 글로벌 1위였는데 세금을 제도를 바꾸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매기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1위가 아닙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되는 거고, 만약 우리 시장도 이제 금투세 문제로 해서 뭐 대부분의 개인들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쵸.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금투세랑 포함해서 과세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규로 상장한 주식이 3조짜리 이런 주식이 대형 주식을 상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이 이제 4조짜리, 5조짜리가 상장이 하더라도 그냥 40~50% 빠져버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금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 사지를 않고 해외 주식을 사는 거죠. 어차피 뭐 양도세 똑같이 미국 주식도 낸다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 또 코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세금과 어떤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투자의 대상이고 어느 정도 거품이 있어야 되고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금투세다 보니까 채팅창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몇 개 읽어보자면요. 유주호님과 데이지님 거. 유주호님은 유예 말고 폐지 느낌표 4개 달아주셨고요. 데이지님은 당연히 폐지해야죠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뭐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됩니까? 일단은 유예라고, 이제 왜냐하면 바로 폐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입장에서 네.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론의 반발과 당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약간 완곡한 표현으로 유예를 얘기를 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유예된다면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가면 조정이니까 지금 현재 뭐 5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면 바로 폐지로 갈 수는 없고 유예해서 나중에 이제 폐지로 가는 수순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국민들이 뭐 진보든 보수든 55%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뭐 찬성이 높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식 시장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이제 이게 회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주식 시장은 그러니까 뭐 오래된 역사 속에서 미국, 영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래됐습니다. 근데 네. 정확히 보면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만 해서 그쵸. 그러는데 원칙은 주식 시장의 원래 순기능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증자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자가 없이 이제 발행을 하고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요,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냈지만 코스닥이 오늘 양전에서 음전이 정오를 기준으로 좀 내려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1월에 시행하기로 최근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좀 핀트가 나가는 거죠. 핀트가 좀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좀 빠진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는데, 지금 이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는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지금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옵션 만기 날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옵션 만기와 상관이 없는 코스닥 쪽은 약간 눌리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게임주 하나가 좀 시총 4조 원짜리가 새롭게 들어갔는데 그 상장된 게 코스닥 시장이 아니고 코스피다 보니까 코스피가 오늘 아무래도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컸었고 코스닥은 좀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옵션 만기랑 여러 가지 약간 이슈 때문에 코스닥이 약했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금투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실제 보게 되면 코스닥의 좀 약세가 커지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투세 영향도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객 예탁금 자체가 증가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 자료를 준비해온 거를 좀 보게 되면 네. 고객 예탁금을 제가 캡처 떠왔습니다. 캡처 떠온 자료를 잠깐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예탁금 자체가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3년치인데요. 21년도 때의 지수만큼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만큼의 예탁금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기 자금들이 뒤에 많아야 되는데 대기 자금이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증시 쪽으로 자금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환경적으로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지금 MMF 쪽에 많이 놀려 있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더 돌아서게 되면 자금이 다 걸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도 과연 금리 인하 한다라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을까? 뭔가 자신 있게 들어오려면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무조건 유예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유예라는 소스 자체가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일단 유예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확정이 되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건 폐지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예탁금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면서 아마 코스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코스피는 외국인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외국인이 건드리지 않는 코스닥은 결국은 개인 자금이 들어와지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가 되던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유예나 폐지가 된다라면은 좀 국내에서 디스카운트 됐던 밸류들은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금투세 폐지가 됐을 때 시나리오, 아니면 유예가 됐을 때 시나리오를 하나하나씩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투자자분들, 주주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이게 쉬운 길은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김웅태 매니저님, 일단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 있나요? 일단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는 있죠. 어떻게 유예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폐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게 폐지로 수순 밟을 수 있다라고도 확실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유예한다고 해서 유예 기간 동안 이 유예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금투세를 다시 한번 도입이 됐을 때에 대한 방안들, 어떻게 되면은 주주들에 대해서 불만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보면은 야당 쪽에다가 또 기간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예했을 때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도 자체는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또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또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악재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반대적으로 만약에 이게 폐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유예나 폐지나 사실상 똑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폐지 쪽으로 아예 그냥 가닥을 잡아놓고 해주는 건 좋지만 이 폐지라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폐지했을 때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금투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마련될 수 있는 세금을 다른 쪽에서도 한번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입 방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지만 이 폐지가 발 거라는 건데, 지금에서도 정권에서도 지금 현재 정권이라든지 야당 쪽에서도 물론 이제 주주들에 대한 반대가 심하긴 하지만 유예라든지 폐지가 됐을 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대, 어떻게 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쪽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예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에서는 자금력들이 돌아오거나 계속적인 수급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그렇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봤을 때
유예가 나온다고 해서 뭔가 실망스럽다기보다는 폐지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조금 과대 해석? 주주들에 대해 주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자금력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고. 예. 그러다가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유예가 또 다시 이제 나중에 철회가 되면서 이제 다시 들어온다면 또 실망 매물이 더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네. 유예된다 하더라도 이게 폐지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 시점에 만주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가람 매니저님은 방금 이제 김웅태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유예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있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투세를 두고 과연 뭐 사실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가 된다면 단기간에 우리 시장은 뭐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지수를 사는 것도 괜찮고 우리나라의 대형주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를 바라보았을 때 이거는 좀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은 이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민주당 당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당 대표가 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론을 그렇게 100%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예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당론을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1, 2년 정도 유예를 하는 걸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됐을 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이런 거 이제 코스닥도 아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뭐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는 없고, 저는 거래소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제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한 쪽도 있는데 일단 9만 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만 올라가는데 나랑 괴리가 너무 심하다라고 했듯이 이랬을 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에는 증권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최근에 신고가를 찍는 키움이라든가 뭐 KB라 여러 가지 증권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좀 덜 올라간 증권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이제 좀 덜 올라가 신고가를 못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을 매수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 투자 관련해서 이제 아직까지 손익이 정산이 덜 됐다라고 하면서 덜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뭐 투자 손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주식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늘면서 흑자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뭐 9천에서 1조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700억이 있는데 거의 2천억대 영업, 2분기당 영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조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KB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올랐는데 딱 하나 신저가를 찍고 있는 금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신저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빠질 만큼 빠졌는데 흑자가 나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지금 전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과 유일하게 금융주 중에서는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카카오뱅크 이야기 해줬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도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거 금투세 폐지보다도 일단 조금 나중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예가 나온다면 저는 종목보다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거는 ETF거든요. 지수로. 예, 무조건 지수를 담아놓고 난 다음에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다른 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수 상방을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코스닥, 그래서 코데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가장 빠르게 사놓고 그 다음에 어느 종목 살지를 좀 그때 가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얘기를 해주셔서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유예 혹은 폐지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붙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근데 코스피를 두고도 지수를 사는 게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증시를 두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요즘 증시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렇죠, 코스피로 유리한 건 봤을 맞고요. 때. 네. 근데 코스피도 지수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사던 아니면 하이닉스나 금융주나 증권주의 밸류 프로그램으로 사는 게 이 지수 상승률이 코데스가 그 ETF 2배짜리보다 오히려
오히려 종목 상승이 더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코스피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많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코스닥을 하반기를 보면서는 좀 레버리지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어딘가. 애매하죠. 예,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거나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럼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인데 그 번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약바에서는 알테오젠을 사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오, 예. 또는 뭐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팔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에 대한 흐름도에서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오히려 더 사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성전자라는 또는 SK하이닉스 아니면 기존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뭐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시각의 변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되게 신선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한마디 거들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고 모쪼록 좀 국내 시장 좋은 투자하기 좋은 국내 증권 시장을 좀 만들어주는 데 관심을 두고 국민들과 함께 좀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원들도 좀 포퓰리즘 공약이 좀 이번엔 아니었기를 하는 바람도 함께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 보니까 하나씩 다 읽어볼게요. 지금 채팅창에는 오늘 두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두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일 두산 관련주들은 쫙쫙 올라가나요? 하나씩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에 또 보신 거는 또 이제 보면 두산 관련주입니다. 어차피 합병된다니까 같은 주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요 특별히 임민수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는 탑5에서 두산 관련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퇴근하는 한이 있어라도 이 시간을 좀 땡겨서 두산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그때까지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번엔 중국 자율주행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좀 거품이다, 너무 먼 미래다라는 좀 비판도 함께 듣고 있고 사업도 축소되고 주가도 잘 달리지 못했던 자율주행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의 이 바이두가 로보택시로 좀 돈을 벌고 있고 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요, D-Day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됩니다. 좀 비유를 해보자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과연 자율주행에 여기에 또 들어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자율주행은 일단 8월 8일 바라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이벤트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요즘에 테슬라 주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주가 잠깐 보게 되면요. 바닥으로부터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줄 텐데 테슬라 보게 되면 바다 지금 170달러짜리가 이제 거의 뭐 300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의 모멘텀이 그동안 전기차를 봤던 거였다면 지금 4월 말부터는 좀 달라진 게 전기차가 아니다. 이제 뭔가 이제 로보택시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고 지금까지 올라갈 때 좀 아래서 기고 있을 때는 이제는 뭔가 자율주행 쪽이지 않겠느냐였는데 최근 올라갈 때는 다시 또 이제 ESS 쪽이 좀 붙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쪽보다는 ESS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쪽 자율주행 쪽인 것 같은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8월 8일에 대한 얘기가 해외 언론을 보더라도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8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의 바이두입니다. 중국의 바이두가 이제 요 차량인데요. 아폴로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한 3군데에서 지금 바이두가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돌리고 있어요. 그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민간 택시 업자분들이 좀 약간 뭐 손해보고 있다라고 맞아요.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약간 욕먹는 게 누구냐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그동안 뭐 했냐? 테슬라 그동안 뭐 한다 내놓고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이겁니다. 근데 바이두가 나왔고 상용화가 돼버렸고 주가가 또 올라가고 돈도 번다라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안 보여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좀 이를 갈고 뭔가 발표를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문제는 테슬라는 항상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하는 거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 행동은 잘 못해요. 네. 그게 항상 테슬라의 문제인데 말만 앞서서. 네, 말만 잘하고 전기차도 생각보다 못 팔고 있고 네. 항상 자율주행 쪽도 마련을 하는데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서 결국 이제 테슬라의 8월 8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이제 그 전에 자율주행 쪽은 저는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국내 주가들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향해서는 피렌티라고 있는데 아래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위아래 막 움직이고 있고 그거 외에 지금 다른 종목들 꽤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오늘 오션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장 열리니까 8월 8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율주행 쪽 특히 테슬라와 연관성 있는 것들은 분할 매수로라도 조금씩 해놓고 계시게 되면 분명히 8월 8일 전에 한 번의 상승, 한 번의 자율주행 테마가 아마 돌면서 움직일 날이 한 번 올 거니까 한번 자율주행 쪽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뭐 자율주행 섹터를 본다면 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점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자율주행 말고도 투자할 게 너무 많은데 굳이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자율주행도 봐야 되겠죠. 사실 테슬라가 올라온 게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많이 팔려서 그런 게 아니고 자율주행과 로봇, 그러니까 로봇과 더불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더블이 넘게 지금 더블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테슬라가 하고 있는데 벌써 중국에서는 바이두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에서 실제로 충칭, 우한, 베이징에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 요금의 절반 가격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택시 운전사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건 기름값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전기값만 들어가고 운전사에 대해서 급여를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싸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뒤처져 있지만은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보면은 시내버스 야간 해서 뭐 홍대에서 지금 시내 종로 구간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정부 자금으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기사화만 안 돼 있고 판교 쪽에서도 지금 현재 택시 어떤 지역 내에서는 지금 택시가 자율주행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중국처럼 굉장히 그렇게 핫하게 500대가 이제 시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점점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8월 8일 날 하기 전부터 벌써 중국은 시행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주식들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제 그 움직이는 것도 라이다와 레이더와 카메라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자율주행 4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2, 3 자율주행 3단계에서도 라이다가 2-3개 들어가고 레이저가 4-5개 들어가고 카메라가 뭐 10개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레벨 4가 되면은 거의 2배가 들어가고 뭐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이렇게 센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야간 버스, 심야 버스에도 라이다 기능이 탑재된 버스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라이다,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더 관련 부품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레이다 쪽으로도 이야기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덧붙여서 김우태 좀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매니저님한테 궁금한 거는 OX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제가 띄우지는 못하겠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자율주행이 고도화된다라면은 그에 대한 차는 결국 전기차가 될 것이고 전기차 수요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이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율주행이 올라가서 동반적으로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와, 완전 제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네. 세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 네. 2차 전지까지 약발은 못 갈까요, 이게? 네, 그렇죠.
2차 전지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는 전기차고 전기차가 된다라고 해서 자율주행이 꼭 전기차만이 있을 만한 건 없거든요. 내연기관 자율주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 네, 스마트하게. 아하. 꼭 전기차 부분에서만 자율주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에서도 스마트 컨트롤이 다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내연차에서도 하이브리드 특히나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자율주행에 또 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전기차에 대해만 너무 포커스만 맞추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이 가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정보체계라든지 전액이라든지 이런 게 가려면 이제 관련된 이제 재료들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가격이 또 올라와야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이걸 연관 깊게 2차 전지 쪽에 가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터리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자율주행에 대한 성과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술력으로 부각이 받아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부각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월등하게 나오고 있고 기술력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뭘 레벨 4 단계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2차 전지랑은 좀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개로 좀 자율주행과 2차 전지 배터리는 좀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X를 들어주셨는데 네. 함께 들어볼까요, 이야기? 네, 저도 좀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뭔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약간 관점이 다른 게 자율주행을 국내에 있는 자율주행을 지금 산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 관점이 아니거든요. 국내 자율주행은 법제화가 너무나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단기 플레이인 거지 테슬라 그 이후까지 보면서 국내가 수혜보겠다? 사실 수혜보 종목이 많지 않고 실제로 현대차가 레벨 4로 넘어가서 레벨 5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아직은 국내는 좀 어렵거든요. 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미국도 까다로운데 국내가 더 까다롭고 중국은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잘 되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미국 법 때문에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마찬가지로 법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쪽은 결국 약간 단기적 관점이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매매가 더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2차전 쪽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보다는 시황을 보면서 그쵸. 하는 바이앤홀드보다는 사고 팔고 전략이 좋고 아니면은 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면 지금 자리 사실 장기적 관점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얘가 진짜로 턴하는 건 언제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리도 2차전이 약간 단기 플레이 자리이거나 아니면 아예 장기 포지션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과 비교하기 좀 아직 좀 무리일 것 같고 자율주행도 장기 관점보다는 한 달짜리 이벤트로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2차 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들의 사이클, 뭐 경기 사이클을 타는 거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자율주행은 좀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이벤트로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이제 8월 8일까지 한 달도 좀 안 남았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8월 8일 앞두고 좀 이벤트 드리븐 전략 가능한가요, 지금? 저는 뭐 이벤트 드리븐 전략도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지금 아까 전기차가 지금 네. 현재 최근에 제일 많이 팔리는 차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거든요. 예.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엊그제 화성 공장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캐즘이거든요. 살 사람은 다 샀고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꼭 사야 되겠다는 수요는 아직 많지 않아요. 불이 날 수도 있고 전기 방전이 될 수도 있고 충전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겨울철에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도 아직도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더 내려온다면 모르겠지만은 전기차에 대해 수요가 폭발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 외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옵션을 선택하고 있고 엊그제 그 시청 앞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성능, 그러니까 충돌 방지 관련 센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그게 자율주행의 어떤 첫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을 때 물체가 있을 때 멈추는 기능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급가속을 안 하게끔 지금 현재 일본 차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더 도입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저도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크루즈 기능만 봐도 이제 굉장히 편하거든요. 사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크루즈 기능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거 아니고 글로벌하게 좀 5, 6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현대기아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카메라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라이다를 탑재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 버스 택시도 그렇고 우한 택시도 그렇고 다 라이다를 탑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점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옛날에 1,000만 원대였는데 지금 몇백만 원대로 내려왔고 레이저도 지금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탑재를 하면서 레벨 4는 아니라도 레벨 3에서 4 사이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차를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로보택시가 계속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카메라든가 이제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라이다와 더 많은 레이저 그다음에 카메라가 더 탑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서는 지금 데이지님께서 언제나 화제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로보택시 8월 8일 기다려지네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댓글 내용과 함께 기다려 볼 만한 종목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월 8일을 두고 조기준 매니저님, 이제 레이다 이쪽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쪽 부품을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라이다 종목이 새로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SOS 랩이라는 게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고 우리나라에 지금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회전형 라이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단면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 라이다를 만들면서 가격을 할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라이다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스마트 레이더가 3D, 4D 이미지 레이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다는 SOS 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레이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SOS 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도 뭐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었고 어제 시간에도 네. 강했지만 오늘 차익 실험을 향해 쏟아져 나왔던 라이콤. 라이콤도 라이다형 광섬유 레이저 제품을 또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자율주행의 또 핵심 부품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레이더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 센서 같은 종목들이 전부 다 뭐 다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역시나 라닉스도 있지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를 또 만들고 있는 거고 최근에 BMW 회사에다가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업종으로 본다면 그런 부품 종류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시세가 불출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너무나 조정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시세에 맞춰서 아마 8월 이번 7월 달 한동안에서는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시장이 있겠지만은 한번 뭐 일정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박스권 돌파 시에는 뭐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뭐 이제 8월 8일 이벤트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미국 향으로 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피런티어가 저는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런티어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만 본다면은 이제 현대차 쪽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얘가 좀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라갈 때마다 또 따라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피런티어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런티어와 현대 오토에버까지 들어보면서 자, 특이점 두 번째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함께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이두에서 이제 흑자를 낼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이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올해 내에는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25년이 되면 이제 완전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자로 돌아선다면은 자율주행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이슈도 함께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죠. 2분기를 우리가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이 2분기 주식 대량 보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는요, 화장품, 식품, 반도체, 요즘 우리 시장의 중심 섹터를 좀 사들였던 것으로 보였고요. 자,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전력과 방산주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냈다고 합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자, 국민연금의 선택이라고 저 밑에 자막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연금이 이랬대. 그렇다면 화장품, 식료품, 반도체 아직도 좋겠네라고 3분기를 대비해도 되는 지표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네. 과거의 지표니까. 네, 2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올라왔던 화장품들 전부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들어서자마자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기금들도 국민연금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된다면 너무 연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의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들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왜냐면 화장품들도 그동안 많이 사왔고 또 화장품만이 아니라 식품 업종들도 올라왔을 때 가장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본다라고 하면은 뭐 국민연금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수익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이제는 또 매도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 시즌에서도 물론 이제 화장품에 대한 실적도 좋지만은 물론 이제 연기금이 이제 쉽게 포지션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장기적인 투자로 관점으로서 국민연금이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 포인트를 바꾸지 않겠지만은 이게 등락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굳이 국민연금이 담았던 포트를 내가 지금이라도 담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추세 흐름에 맞춰서 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주들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추세가 아무래도 다 지나가고 있고 방산주들은 오히려 또 아직까지 수주 내용이 나와 있고 루마니아에서 얼마 전까지 또 한번 K9 자주포에 대한 이제 수주 내용도 나왔고 네. 또 이번 9월이라든지 또 올해 연말 안에 또 수주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봤을 때 이제 현대로템들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유지를 보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서도 이제 반도체 업종들도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요. 진짜 2분기에 화장품, 식품, 반도체 되게 다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민연금이 예측을 하고 새 섹터를 잘 샀던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국민연금도 2분기를 지나봤더니 여기 좋네 하고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한 거죠. 네, 우리도 진짜요? 예측을 했듯이 국민연금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어차피 외부에 대한 투자 금액을 맡겨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예측을 하는 거고 실적을 바라보고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냥 국민연금은 고스란히 그걸 담았던 것뿐이지 그것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고 우리는 워낙에 또 이제 수익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낙에 또 수익이 나면은 빨리 좀 매도하고 싶은 이제 그런 심리적 구조로서 그만큼 못 본 거지 아마 다들 국민연금도 똑같이 저희하고 동일하게 아마 포트 구성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가름 매니저님, 반면에 뭐 방산하고 전력기기 쪽은 좀 이번에 포트의 비중을 줄여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과거 좀 통계를 통해서 보면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좀 비중을 줄인 섹터는 앞으로 좀 하향할 확률도 없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BM이라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 추정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 추정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연기금 본사도 마찬가지인데 연기금의 위탁 운영 자금을 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특히나 그런 걸 못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자격이 이제 박탈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때 또 차익선을 꽤 하는 게 또 연기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마다 매도 치는데 이게 또 내려왔지만은 지분은 다시 한 번 더 늘리는 경우도 많기도 하는 거라서 네. 연기금이 팔았다라고 해서 그 섹터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사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들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산을 불러다 놓고 세미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을 샀다가 다 사게 되면 나중에 또 차분차분 줄여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빼놓고 또 다른 거를 사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라서 연기금은 또 한 분기 넘어간 다음 데이터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바로미터로 보고서 연기금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하고 관점 보신다거나 연기금이 팔았으니까 팔아야겠다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건 지나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앞으로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디를 담아갈까? 좀 더 나아가서 3분기에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좀 주도주가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시점, 그리고 스터디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3분기에 국민연금은 어디를 많이 담을까요? 뭐 제가 지금 현재 담고 네. 있는 거를 그러니까 2분기를 한번 봤더니 연기금이 뭘 샀는지 한번 뭐 보여준다면은 네. 하이닉스랑 뭐 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지금 현재 2분기 동안 4천억을 팔았고요.
삼성전자 2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팔았는데 산 거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LG이노텍, 현대 뭐 이렇게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난 거는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수익이 안 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기금이 수익을 잘 냈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외주를 줬을 때 그 위탁 운용사가 수익을 잘했으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포시트를 보시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기 때문에 빠졌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많이 샀다가 수익이 나니까 수익 실현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제 화장품을 많이 담았다라는 게 이제 APR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APR은 빠졌거든요. 1,000억을 넘게 샀는데 올랐다가 빠졌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을 봤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기금이 어디를 샀는지 정확히 이제 살펴본다면 꼭 어떤 반도체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으니까 반도체를 판 거야 되겠죠. 그다음에 APR이라든지 아모레를 샀으니까 이제 화장품을 산 건데 예. 그렇다면서도 이제 DB하이텍이라든지 뭐 오늘 그러니까 시프트업을 또 샀거든요. 500억이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아라든지 이렇게 이제 매매 형태를 좀 보시면서 자기의 주식에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기주 매니저님, 화장품, 식품, 반도체에서는 화장품은 계속 연속성을 좀 가져갈 확률이 높겠네요. 근데 APR이 지금 현재 뭐 샀더니 빠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꺾였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 근데 저는 이제 실리콘툴은 최근 들어서 한 9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한 달 동안 샀더라고요. 실리콘툴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을 그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DB하이텍도 지금 현재 반도체 중에 계속적으로 100만 주, 70만 주 정도 넘게 계속적으로 주석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는 게 아니고 꾸준히 사는 종목을 잘 살피면서 차트가 올라가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따라 산다면 조금 더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분기에는 화장품, 식품, 반도체가 국민연금의 주포트를 이뤘다라고 하는데 3분기에는 우리 좀 어떤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보는 게 좋을지 김홍태 매니저님, 네. 어느 섹터가 그래도 가장 좀 국민연금이 잘 많이 담아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저 화장품, 식품, 반도체 고르기보다 저는 그냥 전력인데. 전력을 팔았다던데요? 전력이요? 예, 전력의 비중을 좀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닐걸요? 국민연금과 좀 반하는데요. 예. 아닐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걸요? 전력이 아마 3분기에는 많이 가지 않을까. 만약에 저는 그래요. 전력에 저는 비중 많이 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 보는데 만약에 저 셋 중에 연기금이라든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반도체에서 보고 있을 때 장비 업종들, D램이라든지 장비 업종들을 봤을 때 저는 꿋꿋하게 테스하고 워트 지금 한 달 연속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직 시세불출이 안 나왔던 특히나 테스도 지난 6월 말쯤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차트가 괜찮습니다. 테스 한번 제 거 한번 보여주시죠. 테스. 네, 랜드 관련된 종목인데요. 뭐 오늘 장에서는 조금 이탈하면서 내려오긴 했어요. 장중에 한 6%, 5%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월봉을 보게 되면은요, 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얘네들이 지금 2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 지금 2만 6천 원이네요. 2만 7천 원, 6천 원이네요. 이 자리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확실하게 전환돼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연 단위로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불출이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은 워트인데 네. 워트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2의 YC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려다 주고 있고 지금 고가놀이 자리에서 이미 21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뭐 다시 17,000원만 다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8,000원, 19,000원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꾸준하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트와 테스 좀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묶여 있는 게 화장품, 식품, 반도체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2분기에만 막 많이 올랐던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호태 매니저님, 반도체는 사실 저기에 엮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뭐 2분기, 3분기 실적만 보고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괜찮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더 꾸준하게 올라갈 수 네.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3분기는 어디를 볼까요? 네, 저는 일단 이벤트로만 본다면 이벤트. 8월 달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예. 현대차가 8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또 인도 IPO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은 현대차는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기금일 샀다 팔다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야 되는 포트 중에 하나가 아마 기관은 자동차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3분기도 자동차 쪽은 특히 완성차에서 대형주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부품주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선정해서 알려드리면 SK 쪽에서 하이닉스는 또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차트 잠깐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사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제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 가장 아래에 보이는 검은 색깔 있죠? 이게 뭐냐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수량인데 엄청 팔았어요. 엄청 팔았고 1년 내내 팔고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사서 하이닉스를 더 올려버리면 기관들이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판 것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가 있는데 결국은 하이닉스를 한 번 더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이닉스의 꼭지는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들만 매일 사고 있죠. 지금 기관들은 뭐 산 게 없어요. 1년 동안 산 게 없습니다. 외국인만 사서 올려놨고 기관들은 그냥 팔고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연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HBM3 쪽은 일부 나가는 걸로는 전 듣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좀 가장 기대감 있는 건 HBM3E거든요. 3E 8단 통과했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찍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들이 이걸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삼성전자를 기관이 그때 가서 뒤늦게 가장 많이 사들어오고 그때 아마 외국인들은 좀 팔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꼭지를 기관이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아직 꼭지가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관들이 대량으로 붙어서 더 올릴 때 그때가 이제 주가의 꼭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관에 들어올 룸이 크다라는 거. 저는 우선 3분기 때 타피로 본다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압축을 해보면서 3분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중심 섹터, 중심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업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채팅창에는 두산그룹주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윤민소 아나운서로 교체가 되고 바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한 포트 대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